여러분은 혹시 주식을 사고 나서 조금 오르면 불안해진 적 있으신가요? 10% 올랐는데 이제 팔아야 하나? 20% 올랐는데 더 오를까? 우리는 늘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을 팔 가장 좋은 시점은 거의 없다. 이 사람은 50년 넘게 같은 주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80% 폭락해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천 배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의 이름은 필립 피셔.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전설적인 투자자가 성장주를 어떻게 골랐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으로 투자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32년 미국 대공황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실업률은 25%를 넘었고 주식시장은 1929년 고점 대비 90% 가까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25살의 청년이 투자회사를 차렸습니다. 필립 피셔였습니다. 그의 첫 해 수입은 월 평균 $2 99센트였습니다. 당시 신문을 파는 소년보다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셔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암울한 소식이 제 인생에서 가장 다행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시장에 돈이 없으니 거래도 없었습니다. 대신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연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피셔가 처음 본격적으로 연구한 회사는 푸드 머시너리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의 FMC입니다. 과일과 채소 통조림 회사에 기계를 납품하는 곳이었습니다. 피셔는 이 업계를 파고들며 통조림 산업 전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 패킹이라는 회사였습니다. 델몬트 브랜드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통조림 업황이 나빠지면 싸게 사고 좋아지면 비싸게 파는 전략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피셔는 1930년대에 3번이나 이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3번 다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1940년이 됐을 때 피셔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패킹을 사고팔며 들인 노력이 푸드머시너리를 분석하는 데 들인 시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매번 업황을 체크하고 매수 타이밍을 잡고 매도 시점을 결정하느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런데 수익은요? 푸드머시너리에서 번 돈이 캘리포니아 패킹에서 왔다 갔다 하며 번 돈을 압도적으로 넘어섰습니다. 비교가 안 됐습니다. 이게 피셔에게 첫 번째 교훈을 줬습니다. 좋은 회사를 찾아서 오래 들고 있는 것이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낫다. 단순하지만 피셔의 평생을 지배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회사는 어떻게 찾을까요? 피셔는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성장주를 고르는 안목을 정리했습니다. 그가 회사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성장 여력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이 앞으로 몇 년간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가? 피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로 향하는 매출 곡선이 없으면 뛰어난 회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잘 팔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피셔가 두 번째로 본 것은 경영진의 의지였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제품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그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의지가 있는가? 피셔는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뛰어난 회사는 한 그루의 나무가 가지를 뻗어나가듯 자신이 잘 아는 영역에서 새로운 가지를 계속 뻗어나갑니다. 피셔가 세 번째로 본 것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쓴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피셔는 연구개발 비용을 총매출로 나눠봤습니다. 매출 $1당 연구개발에 얼마를 쓰는지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투자가 실제로 제품과 매출로 이어지는지였습니다. 연구와 생산과 영업이 잘 연결되지 않으면 돈만 날립니다. 피셔가 특히 주목한 것은 영업 조직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팔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피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판매 없이 최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고객이 다시 찾아오는지, 첫 판매가 반복 구매로 이어지는지, 그게 영업의 진짜 실력입니다. 피셔는 이익률도 당연히 봤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익률보다 미래 이익률을 더 중시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쟁이 심해지면 이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셔는 물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익률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언가를 낮추는 노력이 있는가? 새로운 고마진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가? 피셔가 재무제표에서 볼 수 없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노사 관계가 좋은가? 직원들이 회사에 만족하는가? 피셔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노사 관계가 좋은 회사는 보통 더 이익을 많이 냅니다. 행복한 직원이 더 생산적이기 때문입니다. 파업이 작거나 이직률이 높은 회사는 아무리 숫자가 좋아 보여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임원들 사이의 관계도 중요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를 신뢰하는가? 보상과 승진이 실력에 따라 이뤄지는가? 리더십 팀이 회사의 장기 목표에 맞춰져 있는가? 피셔는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는 회사는 뛰어난 투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피셔가 경계한 것 중 하나는 경영진의 태도였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투자자에게 잘 말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입을 다무는 경영진. 피셔는 이런 회사를 피했습니다. 어려울 때도 솔직하게 소통하는 경영진이 신뢰할 수 있는 경영진입니다. 그리고 피셔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있었습니다. 경영진의 성품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성품을 가졌는가? 피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피셔의 이런 기준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숫자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무제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셔는 독특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는 이것을 스커틀버트라고 불렀습니다. 스커틀버트는 원래 배에서 선원들이 물을 마시러 모이는 곳에서 나누는 잡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피셔는 이 단어를 투자 용어로 만들었습니다. 회사의 연간 보고서만 보지 않고 고객을 만나고 공급업체를 만나고 경쟁사를 만나고 전직 직원을 만나서 정보를 모으는 것입니다. 피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바깥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을 거의 주저하지 않습니다. 연간 보고서는 회사가 자기 자신에 대해 쓴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면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고객은 제품의 진짜 품질을 압니다. 공급업체는 회사가 대금을 제때 주는지 압니다. 경쟁사는 그 회사의 강점과 약점을 압니다. 전직 직원은 내부 문화를 압니다. 이 모든 정보를 모으면 연간 보고서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피셔는 육군 항공대 대위로 복무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쟁은 공백기였습니다. 하지만 피셔에게 이 시간은 달랐습니다. 그는 군 복무 기간을 자신의 투자 철학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활용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실패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피셔는 새로운 트렌드를 읽었습니다. 연구개발이었습니다. 1929년에 피셔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 미국에서 의미 있는 연구개발 부서를 가진 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라디오와 자동차가 최신 기술이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전후 미국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1953년 미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37억 달러였습니다. 1956년에는 55억 달러, 1957년에는 73억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4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기술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라디오가 자동차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브라운관이 컬러 텔레비전을 만들었고, 트랜지스터가 전자산업을 열었고, 반도체가 컴퓨터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피셔는 이런 변화를 읽고 기술 혁신에 투자하는 제조업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기술이라는 유행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과학의 발견을 활용해서 시장을 넓혀가는 제조업체. 그게 제 전문 분야입니다. 1955년 피셔의 눈에 한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모토로라였습니다. 당시 모토로라는 무선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경찰차와 택시에 들어가는 양방향 통신 장비가 주력 제품이었습니다. 반도체 사업은 아직 보잘것없었습니다. 여기서 피셔의 성장주를 보는 안목이 빛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기술이 경찰과 택시에만 쓰일까?
트럭 운송업체, 배달회사, 전력회사, 건설 현장, 석유 파이프라인, 무선 통신이 필요한 곳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피셔는 모토로라가 이미 가진 기술을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봤습니다. 이게 피셔가 성장주를 고를 때 쓴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이미 가진 것을 새로운 곳에 적용할 수 있는가?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기술을 새 시장에 파는 게 훨씬 쉽습니다. 피셔는 그런 회사를 찾았습니다. 피셔는 모토로라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2004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거의 50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토로라 주가는 수없이 오르고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셔는 팔지 않았습니다. 피셔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토로라 주가가 10년 전이나 15년 전에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팔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시 살 타이밍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익을 놓쳤을 겁니다. 제가 모토로라에 처음 투자한 $1000가 지금은 약 200만 달러가 됐습니다. 피셔의 투자 습관 중 하나는 실수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잘못 샀다는 걸 알면서도 본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작은 이익이라도 내고 팔면 바보 같은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피셔는 이것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본전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잃은 돈보다 더 큰 손해가 있습니다. 그 돈을 제대로 된 곳에 투자했으면 벌었을 수익을 놓치는 것입니다. 피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목표가 몇 년에 걸쳐 수백 %의 수익을 내는 것이라면 20% 손실과 5% 이익의 차이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가끔 손실이 나느냐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수익이 자주 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셔는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손실에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실수는 항상 꼼꼼히 복기해야 합니다. 왜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완전히 이해하면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게 됩니다. 피셔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보와 현명한 사람의 차이는 현명한 사람은 실수에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피셔가 경계한 또 다른 습관이 있었습니다. 단기 예측에 빠지는 것입니다. 피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6개월 후에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만에 빠진 겁니다. 위대한 투자자 중에 그걸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안다고 생각합니다. 피셔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장기 보유자가 단기 거래자를 이깁니다. 좋은 회사를 찾아서 오래 들고 있으면 됩니다. 언제 오를지 맞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피셔가 성장주를 고를 때 피한 것도 있었습니다. 모험을 하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피셔가 투자한 회사들은 대부분 기술 선도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로 노력하고 있다면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셔는 이렇게 봤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실적이 떨어지면 과잉 반응합니다. 경영진을 낮춰 평가합니다. 주가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좋은 경영진이 이끄는 회사라면 나쁜 실적은 일시적입니다. 그때가 오히려 싸게 살 기회입니다. 피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험을 하지 않는 회사, 선구자적 시도를 하지 않는 회사는 이 치열한 경쟁 시대에 평범한 투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58년, 피셔는 자신의 투자 철학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제목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였습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된 최초의 투자 서적이었습니다. 책이 나오기 전까지 피셔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피했고 고객도 가려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 한 권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피셔는 이 책에서 성장주와 저가주를 비교했습니다. 숫자상으로 싼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개척한 방식입니다. 본질적으로 너무 싸서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적은 주식을 찾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가치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제 방식이 있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에 정말 좋은 회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성장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피셔가 보기에 숫자상의 저가 주식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계 수치로는 알 수 없는 역풍이 기업에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몇 년 후에 보면 지금의 저가가 사실은 비싼 가격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좋은 성장주는 내재 가치가 계속 늘어납니다. 성장주는 10년에 수백 %씩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가주가 50% 저평가된 경우는 드뭅니다. 1973년에서 1974년 미국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S&P 500은 고점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피셔는 새 책을 냈습니다. 제목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보수적 투자자는 편히 잔다. 피셔는 책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이 밝혀줬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약세장을 만든 문제들이 주식 투자를 함정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미국 역사상 모든 주요 약세장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능력과 자기 규율을 가진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만들었는지, 피셔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폭락은 기회였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보수적 투자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 투자를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셔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회사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 그게 진짜 보수적 투자라고 했습니다. 1987년 피셔가 80살이 됐을 때 포브스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피셔는 평생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응했습니다. 기자는 피셔의 사무실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피셔는 화려한 사무실로 인상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9층 건물에서 일합니다. 비서가 앉는 책상이 있는 작은 외부 사무실, 서류 캐비닛 몇 개, 전화기, 자동응답기, 그게 전부입니다. 컴퓨터도 없고 시세 확인 기계도 없습니다. 오직 세련되고 숙련된 정신만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피셔가 답했습니다. 핵심 종목이 4개 있습니다. 이게 제 자산의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5개 정도 더 있는데 아직 지켜보는 중입니다. 80살 노인의 포트폴리오가 종목 9개. 그것도 핵심은 4개뿐. 놀라운 집중이었습니다. 피셔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14개 종목에서 투자 원금의 최소 7배에서 최대 수천 배까지 벌었습니다. 1930년대에 2개로 시작해서 10년마다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큰 수익은 항상 소수의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14개. 50년 넘는 투자 인생에서 대박은 14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4개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피셔는 분산 투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달걀을 너무 많은 바구니에 담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매력적이지 않은 바구니에도 달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달걀을 담은 후에 모든 바구니를 지켜보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피셔는 마크 트웨인의 말을 빌렸습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 그리고 그 바구니를 지켜봐라. 피셔에게 좋은 투자는 많이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적게 하고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피셔에게는 재미있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투자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는 것은 발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피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먼저 사람 수를 봅니다. 기술주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발표장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봅니다. 입석까지 꽉 찬 발표가 있다면요. 그건 보통 그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점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모두가 열광할 때는 이미 늦었다. 하지만 피셔는 무조건적인 역투자자는 아니었습니다. 피셔가 말했습니다. 100% 역투자자가 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전차를 대체할 거라는 걸 보고 아무도 전차 주식을 안 원하니까 전차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진 방식의 오류를 찾아내는 것, 그건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셔가 고객을 대하는 방식도 독특했습니다. 그는 평생 고객을 가려서 받았습니다.
자신의 철학에 동의하고 장기 투자할 의지가 있는 사람만 받았습니다. 피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에게 무언가를 강하게 설득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좋아요, 그렇게 하죠 라고 말하면 제가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제가 1만 주 사죠 라고 하는데 고객이 왜 5만 주는 안 됩니까? 라고 하면 그건 보통 사기엔 너무 늦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피셔에게는 고객도 투자의 일부였습니다. 인내심 없는 고객과 함께하면 좋은 투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피셔는 스탠퍼드 대학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1927년에 경영대학원에 입학했다가 1년 만에 취업을 위해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강사로. 피셔는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서 투자 과목을 가르친 단 3명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학위도 없이 자신이 중퇴한 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의 학생 중에 잭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맥도날드는 나중에 같은 과목을 5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40년 넘게 학생들에게 피셔의 책을 필독서로 지정했습니다. 맥도날드 교수의 수업에는 워런 버핏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왜 이 수업에 오시냐고 묻자 버핏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잭이 투자하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자신의 투자 방식이 85% 벤저민 그레이엄이고 15% 필립 피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버핏이 점점 더 피셔에 가까워졌다고 봅니다. 피셔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케네스 피셔였습니다. 아들도 투자자가 됐습니다. 1979년에 피셔 인베스트먼츠를 세웠고 지금은 수천억 달러를 운용하는 거대 회사가 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투자 스타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 필립 피셔는 평생 종목 5개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들 케네스 피셔의 회사는 한때 900개가 넘는 종목을 보유했습니다. 아버지는 극단적인 집중 투자, 아들은 광범위한 분산 투자. 같은 피를 받았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둘 다 성공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원칙을 갖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1999년 피셔는 마침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91살이었습니다. 1931년에 시작해서 68년을 일했습니다. 월 $2 99센트로 시작한 사업이 전설이 됐습니다. 2004년 3월 11일 피셔는 9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모토로라 주식이 들려 있었습니다. 49년 전에 산 그 주식을. 버핏은 피셔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셔는 거인이었습니다. 피셔가 평생 보여준 것은 성장주를 보는 안목과 그것을 지키는 습관이었습니다. 성장 여력이 있는 회사를 찾아라. 경영진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봐라. 연구개발이 효과적인지 확인해라. 영업 조직이 뛰어난지 봐라. 이익률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려고 노력하는지 확인해라. 노사 관계가 좋은지 알아봐라. 경영진의 성품을 봐라. 그리고 이 모든 걸 알기 위해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모아라. 그렇게 찾은 회사가 있다면 오래 들고 있어라. 사고팔기를 반복하지 마라. 본전 심리에 빠지지 마라. 실수에서 배워라. 모두가 열광할 때 조심해라. 어려운 시기에 흔들리지 마라. 자신이 아는 분야에 집중해라.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종목이 몇 개입니까? 그 회사들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피셔는 핵심 종목 4개로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수천 배의 수익을 냈습니다. 피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좋은 투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몇 개의 뛰어난 투자를 원합니다. 많은 종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몇 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게 피셔가 평생 보여준 투자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